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대북정잘 감시 임무에 적합한 국산 대형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2022년 초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작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2년 동안 진 적이 없었던 무인기 사업이 다시금 부활한 데는 중동의 국가에서 대거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는 만큼 이번 무인기 양산으로 인해 우리 군의 고고도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군사용 무인기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대드론 전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중고도 무인기의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것이며 대당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한 12대에서 20대 이상이 양산될 전망인데요. 중고도 무인기 전력이 총 4대로 구성되며 지상 통제 시스템과 대형 안테나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5개의 군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동비 지원 및 엔진 등 예비 부품까지 포함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산 무인기 양산이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중동 국가에서 점점 정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군의 무인기 생산이 빨라졌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예멘 반군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불고 있습니다. 이란도 뒤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상황이며 장거리 무인 감시 전력이 필요해졌기에 한국산 중고도 무인기 양산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작년 말 수리온 헬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통한 감시 전력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전투함까지 공격하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들을 감시할 장거리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정지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고성능 무인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대량 양산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고고도 무인기 전력을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양산은 새로운 항공시장을 개척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본격화되는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글로벌 호크와 리퍼 무인기의 운영 고도에서 중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인기 시장의 강자인 터키가 개발을 시작한 대형 무인기보다 더 높은 운영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판매하지 않은 무인기 시장의 고도 40km에서 운영되는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양산에 들어가는 중고도 무인기의 운영 고도인 13km보다 낮은 9km 정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튀르키예에선 아직 고고도 운영에 적합한 무인기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개발에 작수한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야전 배치한 송골매 저고도 무인기의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시작했는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갑자기 마라톤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개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송골매 무인기를 작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운영 고도가 낮고 전투 행동 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실패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과감하게 도전에 뛰어들어 개발을 성공시켰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었는데 전략무기인 고고도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운영되다 잘못하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송골매의 무인기를 빠르게 전력화하는 데는 성공했고 터키처럼 유도무기 운영이 가능한 바이락타르급으로 자체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후 한국군은 스스로 무인기 전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고도 10km 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 자재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거리까지 진출하는 대형 무인기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비와 통신 기술과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운영 시 발생되는 결빙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보다 높은 해상도의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를 장착해 북한 지역까지 전천후로 정찰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거기다 재작년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사업에 대한 양산이 힘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를 완성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띄운다는 계획을 세웠고 고고도에서 오랜 시간 북한을 감시할 대형 무인기 전략이 필요해졌는데요.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만 장착했던 중고도 무인기는 휴전선에서 동해와 서해를 이동하며 평양 이남 지역을 모두 감시할 수도 있고 기존의 탐지 재개에 더해 적외선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북한이 발사한 대형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에서 탐지된 표적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과 정보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도 무인기를 원거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으며 조기 경보 재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테여 한반도의 지형과 날씨 등 특수 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작전 대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막강한 적으로 인해 무인기의 성능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터키가 개발한 무인기는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비행 중에 추락했으며 적어도 미사일 방어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전선을 따라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밍 등 전자전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북한으로 인해 얼마든지 공중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 납치할 수도 있기에 이란이 2010년 초 미 CIA가 운영했던 무인기를 재밍시켜 납치했듯이 북한도 이란 못지않은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휴전선 공중에서 잘못하면 북으로 추락하거나 교란으로 인해 넘어갈 수도 있기에 대비잭을 2중 3중으로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개발 중 투입된 레이더 성능을 검증하고 중간에 교체된 신형 엔진 역시 성능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추락을 상정하고 무인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에 비해 중고도 무인기는 다중비행 시스템과 항제밍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 개발에 사우디의 혼적을 잦은 이유가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상호보완 복합 비행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역시 부족한 개발 자금을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사우디와 협력한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 하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소방살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 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 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2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저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1000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 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는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 넥스원이 제작했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2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 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세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2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 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 다시 오일머니 재킷을 터트릴 도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 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센 서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현 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석유 업체인 아람코와 국영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당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 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친밀 아이칭더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 방산의 성장 패턴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안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수호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K방산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군함 제조 기반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미국은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조차 바꿀 태세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 NDIS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35년간 미 국방부의 방위산업 투자를 좌우하게 될 미 국가방산 전략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방산 전략은 앞으로 10년이 미국 방산 분야에 결정적 10년이 되리라는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국가방산 전략은 냉전 이후 성장해 온 중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여러 핵심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특히 조선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산출 역량이 미국은 물론이고 핵심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방산 전략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삶의 필수적인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타국 의존, 특히 중국 의존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 물품에 의존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 국가방산 전략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방산 분야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방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방산 분야는 물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국 동맹국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과 대만, 영국 등과 공동의 가치와 대중적 지지 등에 기반한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과의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방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급망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의 포탄이 나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포탄 생산량을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NATO 표준 155mm 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 표준 포탄을 수출할 능력이 됨을 입증한 것입니다. 포탄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및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콕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 간 후속 군수 지원, 즉 ISS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잠수함 유지 보수,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한화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밥콕은 현재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 3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밥콕의 니카인 총괄은 한화오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보고 3 잠수함을 탄생시킨 한화오션의 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밥콕은 매우 우수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오션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두 회사가 팀을 이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한화오션은 쫄란드 오르카왈 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의 장보고 3의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밥콕 캐나다와 손잡고 잠수함 정비 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수함 정비 및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최근 독일 방산업체 가블러가블러와 잠수함 양강 마스트 분야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강 마스트는 잠수함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장비로 잔망경,
레이더, 통신기 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기술협약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양강 마스트 MRO 사업에 관한 기술력을 높이고 군함 수출과 수출 이후 MRO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MRO 사업은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오션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보고 3잠수함을 수출한 후 군함 유지보수 사업, MRO 사업까지 수주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든든한 수익원을 얻게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군함 유지 보수 사업, 즉 MRO 시설 자체가 붕괴되어 이제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면서 군함 건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하나오션을 비롯한 잠수함 건조 능력 및 유지 보수 기술까지 갖춘 회사들이 많아 미군의 선택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 붕괴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도 군함을 제조할 노동력도 기술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애초에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한국 구축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구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인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원지 장비 월 지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전투함정을 수리하고 향후 미일 공동으로 일본에서 전투함정을 제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언론도 있었습니다. 니케이는 미 해군 전투함 수리에 일본 민간 조선소 이용 타진, 향후 미일 공동 전투함 제조도라는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일 미국 대사가 중심이 돼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미국 의회나 일본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일본 민간 조선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1차 후보지는 요코하마, 교토부 마이즈루, 히로시마현 구레 등 일본의 상자위대 함정을 수리하는 민간 조선소이며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조선소를 운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사키 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중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산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업 방국 한국이 미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할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 여름 군함 유지보수, MR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이 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군함 유지보수 사업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군함 건조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의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중급유에도 성공했습니다. 공중급유는 조종사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로 KF-21은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급유 후 안전한 분리까지 첫 공중급유 시험 비행을 차질 없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급유를 받으면 작전 반경을 50% 넘게 늘릴 수 있는데 KF-21은 이런 공중급유까지 검증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5월에 KF-21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양산 물량은 20대인데요.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의 검증 시험 후 내년 추가로 20대를 체결해 원래 추진했던 4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하는데
총 사업비는 7조 9,200억 원입니다.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더해 KF-21 120대를 차질 없이 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을 개발하고 있는 KAI는 이 회사와 손을 잡고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과감한 투자도 신속한 생산도 못하는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을 따돌리고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들의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KAI KF-21 40대 생산이 더욱 더 빨라지게 된 이유, 그리고 최근 방문한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문한 곳은 어디인지 사우디 국방차관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계약에 대한 힌트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4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놀랍게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위한 동체 구조물의 내외부 홀 가공 라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투입하고 드릴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AIST 휴보랩 오준호 교수가 창업한 로봇 기업으로 대표 제품인 HUBO는 KAIST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휴보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인 RB 시리즈를 개발해 산업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현재 적재량 5kg의 RB5 모델을 비롯해 적재량 3kg의 RB3 10kg의 RB10 모델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계가 두 회사의 이번 계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KAI가 지난 3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한 시스템으로 협동 로봇을 활용해 전투기 외관 부품 홀 가공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두 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홀 가공 작업 완료 후 각 공정별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작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홀 가공 작업의 작업자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드릴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품 가공에 불량이 발생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며 생산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뜻깊은 것은 이번 계약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부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한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제조 라인이 만난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번 세계 최초 협동 로봇 드릴링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게 되면 한국은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 협동 로봇을 적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첨단 무기조차도 탄약이 부족해서 운용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첨단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물량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요. 특히 초반의 물량에서 고전을 겪던 러시아가 전차는 물론 전투기까지 빠르게 확보에 나서고 1년간 안 좋았던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길어지며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서방 국가들은 지금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도 전차 및 전투기를 빠르게 확보하고 싶지만 유럽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신속성이나 대량 생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투기 생산에 자동화 도입을 꺼려왔던 유럽은 한 달에 한 대 정도 생산하는 게 고작입니다. 유일하게 라팔 전투기의 매출이 늘어 프랑스만이 전투기 생산 라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을 뿐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과감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생산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가 주문한 전투기를 빨리 정확히 로켓 배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잉과 에어버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쟁 업체에 이러한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며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능도 우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드물어 유럽의 한국 방위산업 의존이 커진 지금 협동 로봇을 통해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으로 K방산을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KF-21 관련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분담금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설상가상 기술 유출 의혹까지 받는 깽판을 치고 있지만 한국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KF-21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인도네시아를 빨리 손절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다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카티아를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은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인도네시아 기술진 중 한 명인 A씨의 USB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KAI가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 중 설계도면 같이 민감한 자료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1조 원을 개발 완료 8년 뒤 내겠다고 요청해 더욱 더 황당함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 6천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최종 납부 기한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 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사우디와 KF-21 개발을 완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지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 국방차관은 첫 일정으로 대구 공군방공관제 사령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해 KF-21 보라매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탈랄 압둘라 아로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논의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orld Defense Show 2024에서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 등을 전격 공개하면서 사우디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KAI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조종사가 직접 모는 유인기와 AI 기술 기반 무인기를 편대로 묶어 표적 공격 능력과 조종사 생존성을 향상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KAI 역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KAI는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을 앞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역시 한국의 이런 경쟁력을 눈여겨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방차관은 이번에 한국에 와서 KAI의 KF-21 사업장 외에도 한국 해군 진해 잠수함 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탈랄 압둘라 아로타이비 차관은 이곳에서 실전 배치된 3,000급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 배치 1-2번 함을 주의 깊게 둘러봤다는 후문입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지만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 해군은 올해 중형 잠수함도 최소 4척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라 사우디 국방차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한국으로 기우는 것인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